제가만 그 회사가 저 회사라고 했으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BBK건에 관해서도 저는 그 회사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도덕적 기준은 다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저는 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조목조목 재판에서 반박, 부인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신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안 하셨네요. 50분간 침묵.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대응법도 좀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검찰 신문 내내 침묵했는지, 의도가 뭔지. 적극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그런데 법정 50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유 있는 침묵이었을까요? 다스는 형님 회사다. 다스 소송비 대납, 그거 충격적이고 모욕이다. 도곡동 땅 내 것 아니다. 살 거면 더 좋은 땅을 샀지요. 김경준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을 안 하니 답답하다. 이랬던 MB가 첫 공판에서 원고지 약 15매 분량 진술을 한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직접 항변했습니다. 그랬던 MB가 이미 결론 정해놓고 망신 주려는 것, 다스 실소유 등 물었지만 대답 안 해요. 진술 거부. 우리 진술이 타격이 좀 크죠? 그래서 그러신가요? 김백준 기획관은 MB 뇌물 리스트 공개, 그리고 MB 돈 받아오라 지시했어요. 그 MB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치멜세. 그리고 또 이팔성 회장은 비망록을 통해서 30억 받은 MB 족속들 모두 파렴치하다. 옷값만 도대체 얼마냐? 이 사람은 소설을 쓰네요. 이러셨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대통령 개인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법정에 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뭐 그런 부분은 뭐 전혀 바뀐 게 없고요. 김백준 기획관이 조 산장이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인식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정도가 떨어진다, 이런 변호인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그 이유를 들어서 보소 청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치매기인데 그 치매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이었고, 우리는 그 구속돼 있는 동안에 병원 기록이 어차피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걸 알아야 검찰 수사 때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까 그 다툼은 그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혀. 2008년 3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대체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네, 오늘 특사단 얘기에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미래에 그렇게 크게 별 도움 안 되는 얘기들인 것 같기도 하고 초스피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던 MB가 검찰 신문 내내 침묵을 지키는 이유, 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두환도 MB도 박근혜도 전직 대통령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씩. 정혁진 변호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4월 9일 날 기소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가 있거든요. 6개월이 초과가 되면은 그 석방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9일 계산하면은
10월 초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예. 지금 보도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 정도면은 변론이 종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사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피고인들이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한 날짜는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저런 모두 발언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곧장 5월 25일부터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러네요. 예, 대통령과 예. 마찬가지로 예. 형사재판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빠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월 25일 날은 불출석하고 그 이후에 제가 일일이 다 세보니까 재판에 25번을 출석을 갖다가 했거든요. 근데 6월까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6월 이후부터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하는 절차가 피고인을 증인들 말고 피고인을 불러다가 검사든 변호사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피고인 신문 절차를 하는데 이 피고인 신문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도가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의도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그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뭐 이팔성 씨라든지 김백준 씨라든지 이런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할 말이 뭐가 있었을까? 예. 저 같으면 진짜 저 같아도 할 말이 없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원래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변론 종결 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빠르면 내일 판결 선고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변론 종결 기일에 그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관례적으로는 따로 이제 선고 기일을 잡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9월 중순 정도에 판결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방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죄가 나거나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그러면 석방이 될 수도 있는데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진 않을 건. 그럼 노엘 변호사님이 좀 받았어요. 뭐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문에 답을 하는 게 본인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 네.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그 검찰이 원하는 입증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교정당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현재 변호인 접견에는 수용실에서 나오질 않고 있고 운동을 전혀 안 한다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안 움직인다고요? 햇볕도 거의 쬐지를 않고요. 예전에는 가끔 책도 보고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것도 하지 않고 벽만 보고 앉아 있다. 그리고 수용실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일어날 경우는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음식을 거의 안 드신답니다. 그럼 일어나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움직여야죠. 네, 그래서 지금 구치소 교도관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네요. 있다고 지금 그러고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좀- 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아프다고 그래요. 그 당뇨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그 유죄의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분도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게 된다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님이 좀 받아주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측 증거들을 다 재판에 사용하는데 다 동의를 해가지고 증인신문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빨리 재판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거에 대해서는 뭐 각오를 한 거고, 예. 당신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은 모두 진술, 그러니까 처음 재판 시작했을 때 모두 진술을 주장 얘기 한 15배가량 했잖아요. 네. 그 진술과 최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예. 검찰의 신문에 응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예. 재판 태도와 관련해서는 뭐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 그렇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재판에 안 나가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본인 입장에서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수 전. 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방금 노 변호사 말씀했지만
할 말도 없고 또 하나는 말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도 안 되고 예.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뭐 박근혜 대통령 자체는 멘탈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고 예. 사회 바깥 세상하고 거의 스스로 담을 싸가고 있는 심신이 모두 다 아주 피폐해져 그런 있는 것 상태인 같은데. 것 같고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실은 아래 사람에 대한 뭐 부하가 많이 치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뭐 예.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를 들면 그런 자기가 돈벌이 삼아서 책 낸 것 자체도 어떤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다들 뭐 정신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나 그럽니다. 김관덕. 예, 그 재판 초반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닮은 꼴로 가고 있다. 예. 그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에 1심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재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일종의 정치 보복 논리를 폈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제 신문에 이제 응하지 않으면서 예. 이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법리 논쟁을 열심히 하면 혹시나 뭐 무죄라든가 뭐 형량이 적을 거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 역시나 중형이 예감되니까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예. 말하는 게 서로 앞뒤가 안 맞으면 서로 부끄러운 일도 발생하고 그리고 그 격에는 최근에는 김벽준 전 총무기획관하고 이팔성 전 회장이 여러 가지 뇌물 수수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김정욱 교수님. 예, 일단 속전속결 재판을 빨리 해서 네. 형량을 좀 더 줄이고 나중에 사면을 받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중간에 보면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108일 동안 야간 조사만 58번을 받았다고 그러고 예. 비만옥도 되게 좀 자세한 내용이어서 제가 볼 때 여기에 대응할 만한 답변이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그다음에 뭐 뇌물만 111억에다가 횡령 350억. 전 이 정도 나오게 되면 뭐 달리 나갈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문제는 계속 이렇게 대통령들이 불행하게 말로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네. 있더라도 예. 좀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게 잘못한 거는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예. 우리 사회의 대통령 리더에 대한 이런 어떤 예. 공감대가 만들어지는데 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잘못이 없다라고 한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예. 뽑은 국민으로서는 좀 답답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7시 4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양승태 사법부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사설 법률회사 차린 듯 이 사람들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일인데 참 내용이 끔찍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그 비선 의료진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 특허 소송엔 왜 개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청와대 요청이었는지 알아서 했는지는 모르겠고 사법농단을 벌인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전직입니다마는 그 사람들 당시에 인식이 어땠는지 잠깐 좀 같이 짚어주십시오. 자, 양승태 사법부는 왜 박근혜 비선 의료진 특허 소송을 그걸 왜 어떻게 알고 도왔는지 아시잖아요. 비선 실세 이 사람 그다음에 뭐 최순실 단골병원 원장 부부가 박근혜 비료 의료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와대를 뭐 드나들던 A급 손님 취급을 받았던 이 사람들. 근데 이 비선 의료진 이 김영재 원장 이 소송을 왜 알뜰살뜰 챙겼느냐? 어디서 챙겼느냐? 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챙겼다는 거예요. 소송을 잘 챙기라고 하신 건지 알아서 한 건지 상대편 대리인의 수임 내역, 특허법원 재판 기록, 소송 자료. 특허 분쟁 소송 관련 자료를 이걸 절대로 넘길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걸 불법 제공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그겁니다. 어떤 소송이냐면 YJ 콥스 메디칼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의료용 실을 특허를 냈는데 그거 침해됐다. 돈 물어내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상대편 거를 모두 다 정보를 다 알려주고. 그래서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 그래서 경쟁업체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결국 내린 겁니다. 김영재, 박채원 부부는 대통령을 잘 알고 지내다가 승소를 하게 된 거 아니냐. 검찰은 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 곧 옥중 조사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은 제가 김영재, 박채원 부부 소송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요? 글쎄요. 기억이 있으실란가 모르죠. 네. 청와대 몰래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10번 이상입니까? 기억 안 난다.
제가 5번 정도 됩니까 하니까 겨우 마지못해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사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청와대를 몇 번 갔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자, 그 5번 갔다고 칩시다. 5번 모두 아내랑 갔습니까? 예, 진짜예요? 예.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 정도 계셨어요? 가면은 뭐 이렇게 좀 다과하는 거 좀 주고요. 다과 이렇게 김밥이나 이제 우리 김정인하고 그 반대 업체,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이 뭐 국세청 세무라든지 뭐 특허권 침해, 탈세 혐의 이런 거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듣고 예 처음 저 방송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네네네. 그좀 혹시 그 쉽게 말해 경쟁업체죠? 우리 경쟁업체는 아니고요. 예. 특허권은 가지면 뺏을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 못 그것도 들으셨어요? 몰랐고. 기병재 성형외과라고 최순실 씨 단골이었던 성형외과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돈도 뱉고 가고 사업도 사실 이 정도 들어서 잘 됐다고. 근데 이제 특별히 어떤 데를 뭐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하는 그런 거는 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뭐 그런데도 그 길이 있으면 해주고, 또 그런 자격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법조인들 생각은 어떠세요, 노희 변호사님? 저는 이게 정말 실화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실화일 수가 없는 얘기. 그렇죠.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자고 나면 정말 심각한 얘기가 나와서 내일 지금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을 검찰이 불렀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서 개입을 깊숙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뭐 포함해서 아니 세상에 무슨 개인 간에 무슨 리프팅실 특허권 놓고 소송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저게 개입을 합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분의 사고방식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제일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 영장을 자꾸 기각하는지, 왜 도대체가 이 판사님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쌓아왔던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우리 때는 그 역사, 뭐 국사 이런 과목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 가르친 선생님이 말 잘 안 들으면 너희 아버지 뭐해 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아버지 뭐 하시니? 판사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일부 판사지만 어떻게 이렇게 복치를 해요? 예? 난 정익진 변호사님 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죠. 일단 옛날에 아주 옛날에 관선 변호라는 말이 사실은 있었어요. 관선 변호. 네, 그러니까 이제 아는 판사 있으면 판사를 통해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거든요. 뭐 아는 검사 있으면 뭐 사건 처리할 때 좀 도움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친인척 이제 총동원해서 찾죠. 어디 줄 댈 데 없나. 네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변호사가 검사나 판사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은 판사나 검사가 동료한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관선 변호라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옛날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것도 최고 법원에서 그다음에 사실은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곳이 판사가 우리나라에 3,000명 있는데 30명밖에 없는 데가 법원 행정처거든요. 그다음에 모든 조직이 다 그렇지만은 인사를 관장하는 그 기관의 힘은 사실은 굉장히 크고 인사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건 제가 봤을 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비자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자금이 대법원의 일관적인 그 판례는 그런 비자금 사기업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고 사기업에서 비자금 조성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판례를 뭐 찾아보나 마나한 판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일관적인 대법원 판례였는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스스로 그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죽하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태근 끔찍한 게 아니라 저분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명예욕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뭐 재산 욕심이라든지 무력 또는 무슨 뭐 성욕 뭐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명예욕에 집착을 해서 대법원장들은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는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법관으로서의 상식, 기본 이걸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이 명예에 대한 집착이죠. 편집이고. 쉽게 말해서 병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뭐 또 명예훼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명예훼손 걸려요? 아닐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착은 병이다. 그렇게 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광도 부장이 안 하셨네요. 예. 그동안 그 기무사라든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예. 이번에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이런 의혹을 계속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이제 아까 좀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이런 기관들은 계속 그 산에 오르다 보면 새길을 잠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새길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새길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되고 사고가 난다.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불행해지는 얘기가 되니까 특히 이 상권 분립의 이 헌법기관인 이 사법부는 예. 진짜 기본으로 가야 앞으로 이제 베이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럼요. 네. 그런 판사분들이 더 많으실 걸로 믿고 다음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요. 국회 당대표 연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당 대표 연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마저 무시되는 곳. 그것이 우리 국회의 현 주소입니다.